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곧 이른을 바라보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평생 한 번도 제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요. 이번만큼은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라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당시만 해도 연애 결혼이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만나게 된 사이였죠.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저를 정말 많이 아껴줬어요. 저 역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결혼 전까진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남편 집안이 손이 귀한 3대 독자 집안이었거든요. 시아버지도 외아들, 남편도 외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기대와 압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영수가,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왔지? 3대 독자 집안이야. 그러니까 네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지? 네, 어머님. 저도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최대한 순종적으로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영 성에 차지 않았는지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아이가 아니라 아들!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야.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네,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대답은 그리했지만 신혼 첫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부담스럽던지요. 그래도 저 역시 아이를 갖고 싶었고 특히 사랑하는 남편을 닮은 아들을 낳아 시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결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아직 신혼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식이었는데요. 3년, 4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죠. 영수가, 너 혹시 애 안 가지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지? 요즘 젊은 것들이 애 낳기 싫어한다던데 설마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간절한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자가 튼튼하고 멀쩡해봐라. 결혼한 지 4년이 넘었는데 벌써 애를 둘셋씩은 낳고도 남았지. 너 혹시 몸에 뭔가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모멸감이 느껴졌지만 차마 대들 순 없었어요. 그 옛날에 자식 못 낳는 며느린 죄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몸은 멀쩡해요. 그냥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때가 안 됐다고? 그놈의 때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벌써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래선 안 되겠어. 절에라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들고 나왔어요. 절에 가서 108배를 하라, 용한 무당을 찾아가자, 몸에 좋다는 한약을 먹어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죠. 저도 절박한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뭐든 다 해봤어요.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뭐니 해도 108배였어요. 매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 위에 있는 절까지 올라가 치성을 드려야 했는데요. 산에 올라가는 것부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워낙 산세가 험준했던 곳이라 오르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죠. 그런 상태로 절에 도착하면 쉬지도 못하고 바로 108배를 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이 108배지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하다 보면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지고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어요. 조금 쉬고 싶어도 바로 옆에서 시어머니가 서슬퍼런 눈으로 절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해지고 이마에 멍이 들어도 꾹 참고 빌어야만 했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제발 꼭 아들을 점지해줘서 이놈의 중노동 좀 끝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제 정성이 부족했던 걸까요? 절에 다닌 지 6개월이 지나도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엔 용한 무당을 찾아가자고 하셨죠. 그렇게 찾아간 무당은 저를 한참 보더니 이상한 소리라더군요. 이 집에 원혼이 붙어 있네. 네? 원혼이라니 그게 무슨... 아들 못 낳게 하는 원혼이 있다고. 아주 큰 구슬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사기라고 생각했지만 무당에게 깜빡 넘어간 시어머니는 당장 구슬하자고 하셨어요. 구슬하는 비용만 해도 요즘 물가로 몇백만 원이 드는 큰돈이었는데 그 구두쇠 시아버지도 아들 낳는 일이라니 지갑을 여셨죠. 그나마 남편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한마디 보태긴 했는데요. 누가 효자 아니랄까봐 아무 말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는 끼어들지 않더군요. 그러니 저도 그냥 아무 말 않고 따랐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108배보다 내 몸이 덜 힘드니 됐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는 심정이었죠. 영수가 이번 굿으로 정말 아들 낳는 거야? 무당 말로는 네가 불경한 생각하면 소용없다니까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있어. 알겠지? 네 어머님 그럴게요.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전 한동안 먹는 것도 조심하고요. 굿 당일에는 정갈하게 목욕 재개까지 했어요. 그뿐인가요? 굿을 하는 동안 무당은 저에게 온갖 이상한 짓을 시켰어요. 찬물에 몸을 담그게 하고 소금을 온몸에 뿌리고 심지어는 산 닭의 피를 이마에 바르기까지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그땐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각오였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성 들여 구판을 벌이고도 별 효과는 없었죠. 꽤나 큰 돈을 들였던 터라 시부모님은 많이 속상해하셨고요. 그 화살은 당연히 저에게 꽂혔죠. 시아버지는 저만 보면 여자 잘못 들여 집안 거덜나게 생겼다며 눈치를 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뜬금없이 제 생활 습관부터 바꾸라고 하시더군요. 영수가, 네가 평소에 먹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아들 낳으려면 몸을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더라. 앞으로 찬 음식은 절대 먹지 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넌 정말 아들 낳을 생각이 있긴 한 거야? 시애미가 이렇게까지 안달이면 네가 솔선수범해서 뭐라도 다 해봐야지. 아,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 찬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마, 알았어? 그럼 물도 차갑게 마시면 안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찬물은 절대 안 돼. 미지근한 물만 마셔. 그래서 한여름에도 찬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살았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뜨거운 차만 마시고 아이스크림이나 냉면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영수가, 네가 잠자는 방향도 바꿔야겠어. 동쪽으로 머리 두고 자야 아들 낳는다더라. 동쪽이요? 그럼 이부자리 옮길게요. 당연히 옮겨야지.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 게 좋다더라.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결국 방 구조까지 바꿨어요. 이부자리 위치를 옮기고 심지어는 방 전체 인테리어까지 바꿨죠. 방 안 커튼과 벽지를 모두 빨간색으로 바꾸니 정신머리가 어찌나 사납고 무섭던지요. 그래도 싫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네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제가 먹는 음식도 철저히 관리하셨어요.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어야 했고 비싼 홍삼까지 사다가 하루에 3번씩 먹이셨죠. 눈치 없는 남편은 당신처럼 호강하는 며느리가 어딨냐고 했는데요. 좋아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람이 1년 넘게 똑같은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물리고 지쳐요.
나중엔 냄새만 맡아도 역한 느낌이 들어 구역질이 날 정도였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괴롭힘이었어요. 아들 못 낳는 며느리가 얼마나 미우셨던 건지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 저를 욕보이셨죠. 영수가, 넌 웃음이 너무 많아. 여자가 너무 해프면 아들 못 낳는다더라. 앞으로 함부로 웃지 마. 어머님, 그럼 아예 웃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누가 웃지 말라든? 웃을 거면 조용히 웃어. 큰 소리로 웃으면 아들 기운이 달아난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애도 못 낳는 년이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안 그래? 아, 네. 아, 그리고 머리도 자르지 마라. 머리 잘라도 아들 기운 달아난다더라. 어머님, 그럼 언제까지 안 자르고 있어야 해요? 아들 낳을 때까지. 그때까진 절대 자르면 안 돼. 그래서 몇 년간 머리를 한 번도 자르지 못했어요.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도 자를 수 없었죠. 여름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목 뒤로 땀 때문에 습진까지 생길 정도였죠.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가여웠던 걸까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마침내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때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배를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잘 크고 있네. 영수가, 이 애는 무조건 아들이야. 내가 느낌으로 안다.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했어요. 혹시라도 딸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어머님, 정말 그럴까요? 아이, 당연하지. 내가 매일같이 공들여 기도해서 어렵게 생긴 아이다. 반드시 아들일 거야. 당시엔 요즘처럼 초음파 검사로 미리 성별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출산할 때까진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요. 저 역시 간절히 아들이기만을 바랬고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아보니 딸이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의 표정은 싸늘해졌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쉬셨어요. 첫애가 딸이네. 뭐 어쩌겠어.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그런 시어머니에게 서운해 일부러 웃는 낯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딸도 예쁘잖아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전 일단 엄마가 된 것 자체가 기뻐요. 기쁘긴 뭐가 기뻐? 계집애가 뭐가 좋다고.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알겠어? 한 번 임신하는 게 어렵지 둘째, 셋째는 금방금방 생긴다더라. 시어머니는 첫째 딸아이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얼른 둘째를 낳으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제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5년 만에 가진 소중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큰 딸을 낳고 다행히 이듬해 바로 둘째를 가졌어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길 간절히 바랬죠. 시어머니 역시 더욱 극성을 부리셨어요. 임신 중에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며 매일 소고기국을 끓여주시고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정체불명의 한약까지 지어주셨죠. 영수가, 이번엔 정말 아들이어야 해? 첫째가 딸이었으니까 둘째는 반드시 아들이야. 네, 어머님. 저도 그러길 바래요. 바란다 정도는 안 돼. 아들 아니면 혓 깨물고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라고. 시어머니의 윽박지름과 압박이 얼마나 두렵던지요. 매일 밤 울면서 뱃속 아이가 아들이기만을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둘째도 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아이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죠. 갓 태어난 둘째 딸을 그대로 집어던져버린 거죠. 놀란 딸이 마구 우는데도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안 하더군요. 얼른 아이를 안아들고 얼르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를 집어던지시면 어떡해요? 계집애라면 꼴도 보기 싫어 그런다. 왜? 어떻게 둘째도 계집년이야? 내가 아들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어디 제 맘대로 되는 일이에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됐지. 어떻게 갓 태어난 어린애한테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래, 걘 죄 없지. 근데 넌 있어, 이년아. 어떻게 시집와서 5년간 애 하나 못 낳다가 연달아 계집년만 뱉어내? 네가 아주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지?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가 어때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아들도 못 낳으면서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해? 가출산에 몸도 못 푼 저에게 그런 막말을 하시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셋째는 꼭 아들을 낳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셋째를 가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둘째 낳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되더군요. 나이도 있고 하니 병원에서도 더는 힘들 거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시댁의 압박과 구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욱더 심해졌죠. 영수가,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계집애만 둘 낳아놓고 아들은 언제 낳을 거야? 어머님, 제가 일부러 안 가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든 아들을 갖고 싶은데. 그럼 뭐든 해봐야지. 이대로 우리 김씨 집안 대가 끊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또다시 절에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봤어요. 차마 여기에 적기도 부끄러운 별의별 짓을 다 해봤죠. 그렇게 2년을 더 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셋째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아들이길 온 가족이 간절히 바랬죠. 시어머니는 더욱 극성을 부리셨어요. 영수가 이번엔 정말 아들이어야 해. 3번째까지 딸이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지는 거라고. 너 나이도 있는데 넷째가 가당키나 해? 이 집 대가 끊어지면 너 조상님들한테 뭐라고 변명할 거야? 저도 아들이길 바라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나만큼 간절했어 봐. 하늘이 복이 딱해서라도 아들을 진작에 내려줬지. 결국 네 정성이 부족한 거야. 알아들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트집이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이번만큼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임신 내내 불안하고 초조했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졌어요. 이웃집 어르신의 도움으로 바로 병원에 실려갔고요. 극심한 진통에 결국 기절까지 했는데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출산 후 하루 종일 의식을 잃고 있었거든요. 깨어났을 땐 이미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때마침 시어머니가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한눈에 보기에도 좋지 않더군요.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수가, 아기가 죽었다. 네? 뭐라고요? 탯줄이 목을 감고 있었단다. 끄집어냈을 땐 이미...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기가 죽었다니. 전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말도 안 돼요. 그전까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제 아기가 죽을 리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영수가 진정해. 이미 일어난 일이야. 아니에요. 우리 아기 보여주세요. 어딨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이미 처리했어.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서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달 내내 품고 있던 제 아기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제 아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었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낳은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아요. 됐다.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죽은 애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제 아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아이를 봐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그대로 다시 기절하고 말았죠. 퇴원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을 잘 먹지 못해 살이 확 빠졌고요. 멍하니 허공만 보며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이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대놓고 절 원망하셨죠. 영수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어질 판이야. 계집애만 둘 낳고도 아들은...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 두 눈에 쌍심지를 켰어요.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하나 잘못 들어서 우리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너 무슨 수를 써서든 아들 낳아야 해. 알아들어? 안 그럼 정말 씨바지라도 드릴 테니 각오하라고! 그 모욕적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더는 순응할 힘도, 그렇다고 대적할 힘도 없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거든요. 셋째를 잃은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죠.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보낸 제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 밤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혼자서 수없이 중얼거렸죠. 세월이 흐르면서 시댁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들들 볶으셨죠. 영수가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아들 하나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면목으로 이 집에 있어?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고? 계집년만 내리 둘 낳고 멍청하게 애까지 잃은 게 최선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해요. 제가 아이를 잃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잖아요.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난 안 속상한 줄 알아? 난 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이거사. 제명에 못 살 것 같다고? 심지어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재혼을 권하기도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나마 이혼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묵묵하게 절 감싸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딸 덕분이었죠.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큰딸과 둘째 딸은 장성해서 각자 제 몫을 하기 시작했어요. 큰딸은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요. 둘째 딸은 대기업 회사원이 됐죠. 또 두 딸 모두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가정도 꾸렸네요. 주변에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여전히 시부모님에게 저는 집안의 대를 끊어버린 죄인이었죠. 두 분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때마다 서러웠지만 그쯤엔 거의 체념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게 제 팔자려니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란 바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사실 그 무렵 시댁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몇 년 전부터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급기야 회사가 완전히 도산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살던 집마저 은행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죠. 시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셨고 시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병까지 얻으셨어요.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하지?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 남편도 집안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시댁 빚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박상철 씨 아내분이신가요? 지금 박상철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더군요.
남편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올 줄이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보 일어나요. 농담 그만하고 일어나라고요. 라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영영 대답하지 않았죠.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정말로 남편이 죽었구나.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답답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시댁에 연락을 드렸더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급히 달려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을 보자마자 대성통곡하셨죠. 아이고 내 아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역시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에 절 그렇게 구박하시던 분답게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도 저에 대한 원망부터 먼저 드러내시더군요.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그래, 이게 다 짝을 잘못 점지해준 내 탓이야. 어떻게든 결혼 못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고 팔자 사나운 년을 짝이랍시고 허락해줬으니. 시어머니는 울면서도 제게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셨어요. 마치 남편이 죽은 것도 제 탓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럴 때조차 저를 원망하시는 게 너무 서러웠죠. 장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마구 울분을 토해내시더군요. 이년아, 아들 못 낳아서 우리 집안 대 끊기게 만들더니 이젠 우리 아들마저 잡아먹었냐? 살려내. 가여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어머님, 저도 그이 떠난 게 안 믿어지고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 같은 재수없는 년을 우리 집에 애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처음부터 불길했다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의 죽음마저 제 탓으로 돌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다니.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네가 이 집에 무슨 도움이 됐어? 아들도 못 낳고 이제 남편까지 죽게 만들고. 제가 언제 그 일을 죽게 만들었어요? 사고였잖아요. 제 탓이 아니라고요. 네가 아들 못 낳아서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쌓여서 사고가 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저를 아예 장례식에서 배제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에도 얼굴 보일 생각 마! 재수 없는 년이 또 무슨 일 낼지 몰라.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이 가는 마지막 길인데 당연히 제가 곁을 지켜야죠. 니까짓 게 뭔데? 그동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줬는데? 아들을 낳아주기로 해서 뭘 했어? 빌어먹을 계집애만 둘 낳아놓고. 그런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절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장례식에서조차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니 그 순간 정말 온 세상이 절 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도 없고 시댁에서도 쫓아내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의 친척 어르신들이 오셔서 상황을 보시곤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의 장례식에서 부인을 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간신히 남편 가는 마지막 길만큼은 함께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장례식장에서도 계속됐죠. 네가 상주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조용히 있기만 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말고. 어머님, 그래도 조문객들께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사는 무슨 인사야? 남편 잡아먹은 주제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겠어? 결국 저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인데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다니. 조문객들 중에는 저를 아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이 제게 와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실 때가 그나마 위안이 됐죠.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상철씨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딸들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실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끼어들어 어깃장을 놨어요. 계집년들이 무슨 위로가 돼요?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지. 우리 상철이 죽어서도 눈 못 감았을 겁니다.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상철이. 그런 식으로 저를 계속 깎아내리시니 조문객들도 어색해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고 견뎠어요.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길이니까 시댁과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장짓은 점점 심해져서요. 급기야 장례가 끝나갈 무렵 제게 그러시더군요. 너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어디에 간다뇨? 집에 가죠. 무슨 집? 이제 우리 아들도 없는데 네가 우리 집에 계속 있을 이유가 있어? 어머님, 그게 무슨... 그럼 내 아들 잡아먹은 주제에 계속 내 얼굴 보고 살 생각이었냐?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 알아들어? 시어머니는 남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절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친정으로 가든 딸들한테 가든.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이 장례도 안 끝났는데 뭐가 너무해? 넌 이제 우리 집안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들도 못 낳아서 대 끊어놓고 우리 상철이 먼저 앞세워 보내고 무슨 염치로 네가 우리 집에 계속 남아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랜 세월을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심지어 셋째까지 잃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 사실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고요. 딸들도 각자 결혼해 살림을 차렸는데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시어머니도 그걸 다 알면서 절 괴롭힐 작정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부모님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도 못 낳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말이에요.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몰려왔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싶어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말이죠. 늦은 새벽,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빈소로 들어왔어요. 이제 갓 20살이 됐을까 싶을 만큼 앳된 얼굴이었는데 꽤 조숙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다른 조문객들처럼 차례를 기다려 분향을 했죠.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분향을 마치고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급변했죠. 갑자기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진 듯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바라봤죠. 다른 조문객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섰죠. 마치 정말 가족을 잃은 것처럼 절절한 울음소리였거든요. 여자는 분향대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울고 또 울었죠.
조문객들은 모두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누구시죠? 우리 아들하고 어떤 사이였길래 여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던 사람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제대로 보이지 않으려는 듯 했죠. 저도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남편 회사분이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서. 그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새파랗게 변했어요. 너 설마? 하지만 시어머니가 미처 뭐라고 입을 더 열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다시 말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소란 피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너!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 하셨지만 그 여자는 고개만 숙인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떠나기 직전 절 보며 그러더군요. 나중에 다시 뵐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죠. 장례식은 계속 진행됐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어수선해졌어요. 조문객들은 계속 수근거렸고 시댁 식구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설마 남편이 나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떠난 후로 계속 불안한 기색이셨어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방금 다녀간 여자 어머님은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알긴 뭘 알아. 상철이 회사 사람이겠지. 하지만 회사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 그럼 정신 나간 여잔가 보지. 나한테서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건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더는 묻지도 못했네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시댁 식구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 혼자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하루 종일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나 봐요. 앉은 채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꿈에서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보, 저는 반가움에 한달음에 남편 곁으로 달려갔는데요. 남편은 다급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외쳤어요.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가. 엄마가 우리 딸을 2번 죽이려고 해. 뭐?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라니 누구? 은경이? 은희? 아니 우리 셋째. 뭐? 셋째라니 그 애는 죽었잖아 여보. 슬픔에 찬 제 말에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야, 우리 셋째는 죽지 않았어.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엄마 방 뒤져봐. 빨리 안 가면 증거를 다 없애버릴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고요. 한참 숨을 고르고 나서야 방금 일이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죠. 설마, 정말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복을 입은 채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빈소를 나서 시댁으로 달려갔죠. 집안은 조용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당연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방으로 갔고요. 서랍이며 옷장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감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죠. 서랍에는 별게 없었는데요. 옷장 맨 아래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보육원 입소 신청서, 그리고 셋째 아이의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셋째는 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보육원에 버린 거였죠.
딸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놓고 저한텐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 의사도 한통속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먹고는 아이를 빼돌리는 걸 눈감아준 거였죠.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너 어디서 그걸... 설마 내 방을 뒤진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셋째 죽지 않았잖아요. 어머님이 보육원에 버리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저를 감쪽같이 속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갑자기 뻔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버렸다.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어머님, 딸이잖아, 딸이라고! 또 계집애 하나 더 키워서 뭐해? 그년 입으로 들어가는 쌀은 뭐 어디 땅 파면 나온다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저희 셋째를 고아로 만들었다고요? 그래! 그러게 누가 또 계집년 낳으래? 어차피 키워봤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 되는 애야. 계집년이 이미 둘이나 있는데 하나쯤 버린다고 뭐 큰일 난다든?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사나이를 죽었다고 해요? 어떻게 친부모랑 떼어나요? 이제와 따지면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시아버지도 끼어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래, 영수가 이미 다 옛일이다. 그 애도 지금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그 무책임한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멀쩡한 애를 고아원에 버려놓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말을... 찾을 거예요. 제 딸 이제라도 찾을 거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참나, 찾아서 뭐 할 건데? 20년 넘게 고아로 큰 애가 이제와 널 엄마라고 알아주겠어? 그래도 찾을 거예요. 제 딸이니까요. 정말 고집불통이네. 그럼 찾아봐라. 하지만 우린 모른다. 보나마나 막대 먹은 애로 컸을 텐데 우리한테 손열합시고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마라.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전 이제 이 집과 인연 끊겠어요. 그동안은 가족이랍시고 참고 살았지만 내 딸 버린 두 분을 더는 용서할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 일은 제가 반드시 되갚아 줄 테니까. 제 말에 시부모님은 반성하긴커녕 뻔뻔하게 응수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나가라, 나가.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려니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딸을 찾겠다는 다짐만 했을 뿐이죠. 그래도 남편 발인 때까지는 자리를 지켰고요. 남편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서류에 적힌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보육원은 생각보다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정을 설명하니 직원이 보육원 원장님에게 저를 안내해줬고요. 원장님에게서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지은이한테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하긴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애를 왜 버렸을까 했어요. 지금 제 딸은 어디에 있나요? 원장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드릴 순 없지만 지은이 잘 자랐어요. 보육원 나가고 시작한 사업이 잘 돼서 꽤나 성공도 했고요. 자주 보육원에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은 제 딸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비교적 최근 사진 같았는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왔던 그 여자였어요.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남편과 똑같이 눈썹 위에 점까지 있었는데 바보같이 자기 딸도 못 알아보다니 제 한심함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울면서 원장 선생님에게 매달렸고요.
원장 선생님이 제 간절한 표정을 보시곤 결국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내 딸이 맞을까? 혹시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다 간신히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지은아, 지은이 맞니? 네? 누구세요? 전화 너머에서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네 엄마야. 엄마라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며칠 전에 아버지 장례식에 왔었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던 거야? 넌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왔던 거야? 응?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저는 1시간 일찍 나가 기다렸죠. 가슴이 너무 떨려 커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네요.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딸아이가 나타났어요.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 지은아, 내 딸,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전 정말 엄마가 절 버린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절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는 수십 년 전 일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시댁의 압박, 아들을 낳지 못해 죄인 취급받던 나날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거짓말까지. 엄마는 정말 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네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딸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를 보육원에 버리고는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딸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그럼 엄마는 정말 절 찾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해서. 엄마, 저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오래전부터 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죠. 엄마,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 분이 절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 네, 매달 생활비랑 학비를 보내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시고. 딸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후원자인 줄만 알았어요. 보육원에 후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유독 저에게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혹시 그분이 네, 아버지였어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절대 만나자고 하시지 않았어요. 편지로만 안부를 물으시고. 그럼 언제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 얼마 전에. 정확히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딸아이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편지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이 편지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남편의 익숙한 필체였죠. 지은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나는 네 아버지다. 너를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차마 다가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기 때문이다. 편지는 길게 이어졌어요. 남편이 언제 진실을 알게 됐는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저와 딸을 어떻게 다시 만나게 하고 싶었는지. 남편은 저한테 진작에 셋째 딸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했는데요. 그럼 자기 엄마가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계속 망설였던 것 같더군요. 처음엔 그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는데요. 편지를 다 읽은 뒤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엄마가 저지른 일을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지은아, 아빠 너에게 정말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이렇게 늦게야 진실을 말해서. 하지만 이젠 너와 네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부디 이 못난 아빠 용서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죄 없는 네 엄마도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아빠가 늘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서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딸 역시 울면서 그러더군요. 근데 이 편지만 남기고 그렇게 떠나버리실 줄이야. 보육원 선생님한테 아버지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딸아이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네요. 너무 늦은 해후였죠.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이 성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저냥 자기 밥벌이하며 잘 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 딸은 그 젊은 나이에 온라인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집도 서울에서도 비싸기로 유명한 노른자 땅에 있는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는데요. 딸의 권유로 염치 없게도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됐죠. 제가 평생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네요. 큰딸과 둘째 딸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두 딸들도 곧 막내를 받아들였어요. 새 딸과 함께 있으니 정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시댁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 번호를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벨이 울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예, 너 네 딸 찾았다면서? 네? 어머님 그게 왜요? 그럼 그 애가 정말 성공했다는 것도 사실이야? 무슨 쇼핑몰 대표라며? 네, 맞아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모르쇠를 해?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을 그동안 걷어줬더니 은혜는 개뿔도 모르고. 그게 무슨... 내 말이 틀려? 너도 지금 우리 상황 알잖아. 너희 시아버지 사업 망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잘 산다고 뻐기고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아. 그 순간 딸아이가 놀라서 절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욕설이 전화기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저는 부끄러움을 애써 감추며 일부러 차갑게 말했어요. 은혜를 모른다뇨? 어머님이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허구한 날 구박하시고 온갖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시고 먹는 것도 식은 밥에 식구들 먹고 남은 반찬만 주셨잖아요. 아들 못 낳는 년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그러게 누가 아들 못 낳으래? 그놈의 아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쪽 집안하고 이제 연 끊었어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시어머니의 집요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당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시어머니더군요. 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거만했어요. 네가 지은이구나.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네 할미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한번 봤지?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딸에게 자기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인 양 마당을 둘러보더군요. 집이 아주 호사스럽네. 지은이 너 돈 잘 번다며? 뭐 못 벌진 않아요. 그래, 그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효도해야지. 자세한 얘긴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자.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어머니를 딸아이가 막았어요. 죄송하지만 전 할머니가 없어요. 딸아이의 차가운 대답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 할머니가 없다고? 네.
저를 버린 할머니는 제게 할머니가 아니에요. 버렸다니! 그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갓난아기를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보육원에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건 우리 집안 사정이 그땐 어려워서. 그럼 이젠 사정이 좋아져서 절 찾으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어요. 딸아이가 계속 말했죠. 할머니, 솔직히 말씀하세요. 제가 성공했으니까 도움받으려고 오신 거죠?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당황하던 것도 잠시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지금 할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애초에 너희 엄마가 내리 계집년만 낳지 않았어도 결국 제가 계집년이란 이유로 버리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와 무슨 덕을 보겠다고 그 계집년 집에 찾아와요?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너 어떻게 네 할미한테. 그래도 네 혈육인데. 혈육이요? 딸아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혈육을 보육원에 버리시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야! 네가 성공한 것도 우리 집안 피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럼 응당 식구들한테 보답하는 게 당연하잖아. 저를 버린 식구들한테 무슨 보답을 해요? 복수를 하면 모를까. 이게 진짜 누가 지 엄마 딸년 아니랄까봐 싸가지 없게는. 저희 셋째한테 사과하긴커녕 막 나가는 시어머니를 더는 봐줄 수가 없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은 저희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친모녀 사이를 거짓말 하나로 20년 넘게 갈라놔요? 참나, 그게 뭐 죽을 죄라고. 그래서 얘가 죽었냐? 잘 커서 다시 만났잖아. 그럼 됐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런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당장 내 딸 앞에서 썩 꺼져. 너 지금 시애미 날 때린 거냐? 시애미는 무슨.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당신네 그 막대먹은 집안하고는 이제 상종도 안 할 거라고. 이게 진짜. 흥분에 달려들려는 시어머니를 저는 몇 대 더 때렸어요. 노인네라 힘으로는 애초에 제 상대가 안 됐죠. 그리고 딸아이와 합심해 내쫓으려 하니 그제야 시어머니가 울며불며 빌더군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지금 너희 할아버지 사업 망해서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어. 이 나이에 노인네들 길거리에 나 앉으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냐. 제발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저희 아빠 생각하면 더더욱 용서가 안 되는데요. 할머니께서 절 버리셨듯이 이제 저도 할머니 버릴 거예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아가, 우리 정말 힘들어. 지금 빚쟁이들도 이를 갈고 있고. 그건 그쪽 문제예요.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는 말 그만하세요. 혈육을 보육원에 버리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영수가, 네가 좀 말해봐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없으니까 썩 꺼지세요. 아님 더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요? 제가 손을 들어 위협하자 시어머니는 결국 그대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 생각했거든요. 딸아이를 유기하고 저를 속인 것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까 고민도 했는데요. 변호사 상담 결과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 건지 그 의사 역시 진작에 다른 사건으로 의료소송에 휘말리면서 면허를 정지당하고 폐가망신한 상태였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의사와 시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배상금을 받을 목적보다는 공식적으로 그 인간들의 죄를 남길 작정으로 말이죠.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요. 그 뒤로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었고요. 소식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몇 년 전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듣게 됐어요.
결국 집을 팔고 새빵으로 쫓기듯 이사를 갔고요.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는 몸져 누웠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병구안하면서 폐지를 줍는다 하더군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뻔히 보였죠. 반면 저는 세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엔 다 함께 남편 산소에도 다녀왔어요. 남편 사진을 말없이 보는 셋째를 보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이제 저는 세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더 이상 누구한테 구박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말이죠.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한 엄마가 됐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